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이전틱 AI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 네네. AI의 다음 영역은 이제 에이전틱 AI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찾아보니까 에이전트 AI도 있던데, 네네. 이게 좀 이게 다른 거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AI라는 게 네. 지금은 LLM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개인들한테 다 맞춤화해서 이제 커스터마이즈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아이언맨의 자비스라든지 막 이런 것들은 결국 그 사람한테 맞춰서 모든 것들을 서비스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AI라는 것도 만약에 뭐 우리 세영 하나가 계속해서 AI를 쓰면 그 AI가 세영 하나에 대해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겠죠. 학습하죠. 그렇죠. 네. 학습하고 그리고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DB로 쌓여져 있어서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에이전틱 AI라는 거는 이 AI한테 내가 비서처럼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메일을 접속해서 메일에 있던 것들을 누구한테 뭐 영수 대표한테 메일을 뭐 보내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 그러면 네. 거기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는 세영 하나의 개인 정보가 있잖아요. 아, 비밀번호.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앱들을 쓰는 앱들 만약에 뭐 여행을 예약하거나 아니면 결제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에이전틱 AI가 접근 가능해야지 우리가 수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에이전틱 AI가 될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정보 접근과 그리고 네. 이제 그 개인에 맞춤화되어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가 돼야 되고 무엇보다 AI라는 게 추론이 고도화돼야 돼요. 추론. 그러니까 추론이 어느 정도 고도화돼야 되고 지금 수준을 넘어서 네. 더 고도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학습이라는 게 그동안에는 프리트레인드 사전 학습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리즈닝 AI 그러니까 사후 학습도 중요하고 이야기하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네네. 그런 식으로 계속 고도화돼야 됩니다. 그럼 에이전트랑 에이전틱이랑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나요? 네, 그냥 혼재돼서 쓰는 건데 이게 뭐 엄밀하게 학술적으로 따지면 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뭐 투자자 수준에서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아, 같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추론이라는 게 우리가 초창기에는 사실 사전 학습한 AI 모델이 최대한 답변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의 답변을 최대한 빨리 뽑아내는 게 추론이라고 생각을 네. 했거든요. 근데 이제 O 시리즈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O1, O3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추론 전용 모델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추론의 고도화가 결국 AGI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AGI로 가는데 매우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단순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빨리 해주는 수준이었다가 이제는 에이전틱 AI 사람한테 뭔가 이제 그 비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 그리고 사람한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수준까지 진화되는 거고 나중에는 AI가 사람한테 인스트럭션을 줄 수 있는 네. 그건 조금 무섭네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원해요. 아. 네. 이게 AI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AI한테 뭔가를 지시해 주기를 원해요. 네. 네. 그게 편하긴 하죠. 그렇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부서나 조직을 대체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AI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네. 효율이 나니까. 그쵸. 근데 이 에이전틱 AI가 자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흐름을 이해하려면 흔히 언급되는 그 4단계 에이전틱 프로세스를 알면 좋다던데 그거는 또 뭔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추론이라는 네. 그 AI를 그게 레벨별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사람이 하는 수준의 일을 빨리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사람한테 에이전틱 맞춤화해서 서비스 해주는 거, 그리고 사람한테 인사이트를 주는 거, 그리고 사람한테 인스트럭션을 주는 거. 이게 이제 단계별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단계별로는 네.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에이전틱 AI와 약간 사람한테 인사이트를 주는 그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고 아직까지 사람한테 인스트럭션을 줄 정도로 고도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챗GPT 얘기하는 거죠? 네, 지금은? 맞습니다. 챗GPT라는 게 이제 원래는 GPT 3.5, 네. GPT 3, GPT 4, 그리고 GPT 4.5, 뭐 GPT 4 옴니 이렇게 가잖아요. 그거 별개 모델로 O 시리즈라는 게 나왔잖아요. 오. 그렇죠. 네. O, 지금 그거잖아요. O1, O3. 그렇죠. 추론 모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 에이전트 AI가 올해 글로벌 기관에서 최우선 전략 기술 트렌드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화한 건지 추론 거기까지 진화한 건가요? 그렇죠. 추론이 이제는 이제 에이전트 AI와 이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잘 와닿지 않잖아요. 네. 이게 사실 B2B 서비스가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아. B2C는 아직까지 그렇게 뭔가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없는데요. 근데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 뭐 CRM을 하거나 ERP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이런 그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쓰고 있고 그게 고도화되니까 더 비싼 요금으로 네. 구독을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사실 그 소프트웨어를 구독해서 많은 돈을 내고 있잖아요. 빅테크들한테. 넷플릭스 보고 있고 네. 유튜브 뭐 프리미엄 보고 그러네요. 있고 자 그런 식으로 돈을 내잖아요. 네. 기업들은 더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기업들은 고객 관계 관리도 해야 되고 전사적 자원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워크로드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다 회사에다가 직원 뽑아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하고 뭐 산에 서버 갖다 놓고 이렇게 네. 했지만 요즘에는 다 외주 주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들한테 클라우드 서비스 주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와중에 또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또 계속해서 개선해서 업데이트해서 쓰는데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죠. 거기 AI가 첨가가 되면.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대표적으로 팔란티어 네. 이런 회사들 주가가 날아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단순 비서가 아니라 이제 든든한 파트너나 팀원이 좀 될 수 있겠네요. AI가. 그렇죠. 그러면 이 에이전틱 AI의 작동 원리를 인식하고 추론하고 뭐 행동하고 학습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면은 이 AI 소프트웨어 조직들도 이렇게 이런 프레임으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게 그 잘하는 영역이 좀 달라요. 뭐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CRM, 고객 관리 쪽으로 좀 잘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보면 이제 뭐 더존비전 같은 경우는 ERP 쪽 뭐 메인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이제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라클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고객 데이터베이스 이런 쪽으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 주면서 이제 클라우드를 서비스해 주는 뭐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많은 AI 소프트웨어를 구독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사람한테 인스트럭션을 주는 AI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게 대표적으로 제 가능성이 높은 게 팔란티어예요. 네. 팔란티어는 왜 그런 게 가능하냐면 팔란티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관련된 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펜타곤하고도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그리고 FBI, CIA 이런 쪽하고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제일 지능이 높다고 할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정보에 대한 접근도가 제일 이 파트너십이 그 레벨 수준이 높지 않으면 그러네요. 접근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쪽을 통해서 적국의 정보가 탈취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이게 만약 해킹되면 큰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팔란티어는 알아서 전 세계 각국의 어떤 군사 시스템을 고도화하려는 국가들이 다 쓰고 싶어 하죠. 네.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팔란티어가 굉장히 숨은 공로 역할을 했고 일본도 이걸 빨리 도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팔란티어 솔루션을 빨리 도입해야 되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수율이 계속해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팔란티어 솔루션을 도입할 필요죠. 아하. 팔란티어가 좀 지배하겠네요. 네. 그래서 뭐 혹자들은 우리가 터미네이터에서 스카이넷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팔란티어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모두 이 에이전트 AI를 국가 전략 차원의 지능형 기술 경쟁 핵심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생태계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좀 다른 방식으로 밀어주고 있나요? 그거를 각각? 일단 미국은 기업 주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도로. 그리고 이제 미국은 규제 자체가 약간 그 네거티브 방식이에요. 네거티브? 네. 네거티브 방식 그러면 규제라는 게 네거티브 방식이 있고 포지티브 방식이 있는데 일단 네거티브 방식 그러면 안 좋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네거티브 방식이 더 좋은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법에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돼 있는 거 빼고는 다 해도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가다가 유턴 하지 마세요 X 안 돼 있으면 유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방식이에요. 규제 자체가 뭐뭐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만 할 수 있고 나머지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법에 없으면 그냥 다 합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최첨단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새로운 비즈니스나 아니면 뭐 새로운 벤처나 이런 것들이 기회가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는 다 뭐 하려고 그러면 정부가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거 불법이라고 그러고. 그런 게 되게 많은 건데. 자, 그럼 다시 이제 미국하고 중국 이야기하면 미국이 그 정도인데 중국은 더 심해요. 중국도 네거티브예요? 중국은 완전히 그냥 국가 차원에서 다 밀어줘요. 예전에 그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인터넷 플러스라는 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위원장을 했어요. 물론 이제 시진핑 들어와서 이제 굉장히 고생했지만 그게 중국 안에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뭔가 신경제하고 구경제가 항상 부딪히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택시가 있는데 차량 공유 서비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기존에 있던 택시 그 산업에서 반대하잖아요. 항상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신경제와 구경제가 부딪히면 항상 신경제 편을 들어줘요. 정부가? 규제가. 그게 인터넷 플러스고요. 지금은 AI가 또 그러겠죠. 그러면 AI가 기존 산업들을 엄청나게 많이 잠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는 항상 AI 편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구경제가 그렇게 시위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불도저를 밀어버리죠. 사회주의가 이제 그런 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 AI라는 게 컴퓨팅 파워하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데이터잖아요. 근데 데이터에 대한 접근 굉장히
개인 정보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전 인민의 생체 데이터가 다 DB화가 돼 있습니다. 이걸 쓸 수 있어요. 그럼 미국하고 중국 둘 다 지금 네. 속도는 비슷한가요? 속도는 미국이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의 추격 속도가 엄청 빠르고 이 추격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 컴퓨팅 파워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 제재하는 거고 네네. 오히려 데이터나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데이터 활용도나 AI 소프트웨어나 이제 알고리즘 이런 개발 쪽은 거의 미국하고 붙었다고 보는 뷰도 많습니다. 아하. 근데 미국은 지금 바이든 정부 때의 AI 규제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트럼프 진영 중심으로 민간의 이제 자유로운 혁신이 우선이다. 그런 기조가 있는데 그러면은 기술 발전은 하긴 해야 되는데 뭔가 부작용도 따라올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AI라는 게 이게 안정성을 높이면 효율이 떨어져요. 근데 효율을 높이면 안정성이 좀 떨어져요. 그쵸. 그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네.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그 기치는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다. AI는 핵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다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한테 계속해서 안정성에 대한 것들을 요구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느려지고 투자가 활발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투자가 트럼프 1기 때 엄청나게 활발해졌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이게 확 꺾였다가 2기 행정부 들어서 완전히 오른 거예요. 그 대표 주자가 팔란티어예요. 주가를 보면 아는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 위험은 인식하되 지금은 이제 뒤처지는 게 더 큰 리스크다. 네. 라고 봐야 되네요. 그래서 뭐 최근에 구글 제미나이 성능이 왜 이렇게 갑자기 좋아졌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구글의 사시 회사 창립 이념이 사악해지지 말자거든요. 그래서 항상 구글은 독점 사업자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 왔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런 컴플라이 아예 버리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 완화한 다음에 AI 성능이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이거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네,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AI 시대의 핵심은 데이터다. 네. 근데 최근에는 그 데이터의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AI 성능의 격차는 이제 데이터 양의 격차다. 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라던데요. 맞습니다. 데이터의 양과 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한데 데이터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AI가 이게 계속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잖아요. 애기잖아요. 처음에는 응애 하다가 얘가 말을 배우고 멀티모달을 배우고 나중에는 액션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좋은 데이터를 주면 일단 많은 데이터를 주면 얘도 많이 배우는데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 우리 그 이유식 같은 것들 굉장히 유기농으로 그렇죠. 영양가 좋은 거를 먹이면 얘가 더 빨리 자라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그 데이터를 질을 높이려면 AI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게 결국 데이터를 정제하고 가공하고 이런 솔루션들이거든요. 그럼 데이터 빈부격차를 줄이고 그런 양질의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 데이터가 되게 결정적이라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양질의 데이터라는 거는 정부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막 풀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막 풀었다가 이게 개인정보 유출되면 이게 큰 리스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양질의 데이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자정부를 2000년대부터 했거든요. 다른 나라는 안 그랬나요? 그렇죠. 다른 나라는 계속해서 페이퍼에 써놓고 창고에다가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빠를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IT의 나라였다니까요. 지금은 다 이제 야성을 잃어버렸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한테 관리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 났나요? 그렇죠. 문제 되니까 쓰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번 새 정부 들어서는 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개인정보에 대한 이런 것들은 잘 제도를 완비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걸 안 하면 AI가 더 뒤처지게 되고 결국 지금 소버린 AI 쪽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우리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버린 AI를 하는 거는 결국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국의 플랫폼 기업이 없는 나라들은요. 미국이 그냥 데이터 식민지. 그러네요. 네, 다 빨립니다. 특히 유럽 같은 데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다행히 네이버, 카카오도 있고 뭐 다행스럽긴 한데 AI 시대에서는 이게 이제 녹록지 않는 거죠. 왜냐면 저만 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챗 GPT는 구글 제미나이나 퍼플렉시티는 한국산 AI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쌓이는 데이터들은 결국 미국 빅테크한테 가는 거고 나중에 이거 가지고 뭐 개발해서 하려면 미국한테 우리나라 데이터를 사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넷플릭스에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려면 달러를 주고 그 돈을 주고 사오듯이. 근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AI 강국을 목표로 했잖아요. 네네. 그럼 현재 상황은 조금 뭐 녹록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쨌든 새 정부 들어서 굉장히 AI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AI 수석을 신설했잖아요. 네, AI 수석에 네이버 출신의 하정우 센터장이 이제 갔으니까 뭔가 이제 좀 달라지고 그리고 100조 원이라는 재정을 쓰겠다라고 하잖아요.
100조 원이라는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하니까 결국 그러면 어쨌든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버린 AI 쪽으로. 네. 그 하정우 센터장 대통령실의 첫 AI 미래 기획 수석이잖아요. 네네. 이게 새로 만든 고위급 직책이라고 하던데 그러면은 단순 인사 의미의 이상을 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이분은 어공이잖아요. 어공? 네. What is that? 어쩌다 네. 공무원. 네, 그러네요. 어공이고 그 이제 행시패스에서 이제 네.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그 계속 공무원 하신 분들은 늘공이라고 하거든요. 늘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어공이 저번 초에는 막 야심차게 와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항상 늘공들한테 막혀요. 왜냐면 네, 이게 뭔가 이 사람들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대통령이나 이 행정부에서 힘을 많이 실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AI 수석에 힘을 많이 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대부분 보면 우리 고위직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하정우 센터장은 7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40대니까. 그러네요. 네, 좀 사실 예전 같으면 뭐 40대 후반이면 굉장히 그래도 연배가 있는 편인데 네, 우리나라가 지금은... 하도 노령화되다 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런 건데 정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구조와 미래를 위해서 좀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진짜 그 AI를 하려면 AI가 결국 모든 것에 걸려 있잖아요. 걸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컨트롤 타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컨트롤 타워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카오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카카오는 6월 초에만 10% 넘게 급등을 했는데 네이버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조용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은 이러한 AI 로드맵 그리고 정부의 정책 지원이 좀 맞물리면서 네이버 주가도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하정우 센터장이 AI 수석이 된 거는 네이버한테는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하이퍼클로버 X 네이버의 자체 LLM에 대한 경쟁력에 대해서 약간 시장에서 의문이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최근에 LG CNS라는 회사가 LLM, LG가 가지고 있는 LLM 모델이 X1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쪽이 오히려 주가는 더 탄력이 좋은 것 같아요. 하이퍼보다는 LG 쪽이 더 지금 업그레이드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체 어떤 경쟁력만 놓고 보면 일단 X1은 컴퓨팅 파워나 이 데이터셋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개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벤치마크나 이런 것들을 보면 X1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뭐 물리나 수학이나 뭐 언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뛰어난데 하이퍼클로버 X 같은 경우는 초창기만 이제 약간 반짝하다가 소비자들한테 결국 제대로 된 소구를 못했잖아요.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기업이 좀 힘내가지고 미국을 조금 누를 수 있는 그런 걸 좀 견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니까요. 그럼 이쯤에서 지난주 오라클의 호실적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른바 AI 웨이브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 배경은 뭐였을까요? 저는 이제 오라클이 굉장히 이제 수주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PRO라고 해서 잔여 계약 가치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정말 많이 100%가 늘었으니까 엄청나게 늘은 건데 왜 이렇게 좋아졌을까 생각해보면 결국 소버린 AI에 대한 수요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가 팀 아메리카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픈 AI가 주도를 하고 여기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이제 오라클이나 뭐 엔비디아나 여러 회사들이 이제 여기 기술 리더 파트너십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미국의 SOC 그 컴퓨팅 파워 데이터 센터를 꾸리는 거잖아요. 이거를 똑같이 카피해서 동맹국들한테 팔겠다. 소버린 AI의 컨셉으로. 그게 스타게이트 글로벌 확장판인데 그게 이제 오라클이 수혜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러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AI 소프트웨어 주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지원까지 잘 이루어진다면 AI 소프트웨어주의 상승도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볼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일단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제가 오래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회사가 이제 한글과 컴퓨터였고 왜냐면 전자정부가 되면 결국 툴이 그 아래 한글이잖아요. 옛날부터. 그러면 한글과 컴퓨터가 당연히 이제 저는 수혜를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서 최근에 보면 이제 클라우드 사업 쪽이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 밥 먹고 와봐. 같이 먹기로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금융 데이터 쪽으로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쿠콘이라는 회사 이제 카드 결제에 대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쿠콘 같은 회사들도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에이전틱 AI 쪽으로 이제 관련된 솔루션을 이제 정부나 이런 쪽에 납품하는 솔트룩스라는 회사 그런 회사들은 관심 가질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ERP 쪽에 그래도 국내 1등 기업인 이제 더존 비전 뭐 이런 회사도 괜찮습니다.
뭐 많이 올랐지만 네. 저는 더 업사이드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볼만하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된다. 네. 그래야 이제 하죠. 뭐 본인한테 타이밍이 왔을 때 살 수 있죠. 그러면 AI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중에는 네. 지금 뭐가 더 좋아 보이세요? 일단 그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탄력이 더 좋은 거는 AI 소프트웨어 쪽이 좀 더 탄력이 좋았는데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SK 하이닉스 주가 봤어요.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하고 지금 수급을 주도하는 거는 결국 외국인인데 결국 한국을 사는 거는 AI 소프트웨어도 뭐 쩌리로 좀 사겠지만 네. 결국 메인스트림으로 사는 거는 AI 하드웨어다. 그쵸. 특히나 HBM을 산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우리가 더 업사이드를 높이려면 AI ASIC 쪽,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 가속기 필요해서 AI나 리벨리온 같은 회사들이 좀 더 역할을 해주고 삼성 파운드리가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 더 큰 수혜를 누릴 수 있겠죠. 결국 삼성이 힘을 내야 된다. 네, 늘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테마주도 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AI 핵심 이슈들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좀 이렇게 빠르게 정보가 도는 만큼 저희랑 매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든든하게 만들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템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